안녕하세요. 단독자TV 단독자입니다. 원래 이번 시간에 이제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 이전에 헤르더라는 철학자이자 이 문학가가 있었는데 그 헤르더의 역사 철학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서 더 이해하는데 수월할 것 같아서 헤르더를 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풀네임은 요한 고트프리드 폰 헤르더라고 하는데 보통 헤르더라고 부릅니다. 이 헤르더는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뭐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독일인이라면 헤르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칸트의 제자였고 그리고 헤겔보다도 역사 철학에 대해서 먼저 어떤 언급을 했고 그리고 그 역사 철학이 헤르더의 그 글들이 한마디로 헤겔의 역사 철학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헤르더를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칸트의 제자였고 그리고 태어난 것은 바로 그 당시 이제 동프로이센의 이제 모른겐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모른겐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태어납니다. 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당 관리인이었어요. 성당 관리인. 아버지. 근데 동시에 뭐였냐? 여학교 교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버지는 투잡을 뛰고 계셨던 거죠. 헤르더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르더의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헤르더는 이 당시에 뭐 큰 어린 시절에 뭐 문제를 만들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성당 관리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목사들이나 이제 뭐 부목사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목사들이나 부목사들이 이제 헤르더를 좀 이뻐해 줬습니다. 그래서 헤르더가 집에 놀러 갑니다. 놀러 가서 이 부목사 집에서 한마디로 수많은 책들을 섭렵하게 됩니다. 헤르더가. 그러니까 열심히 책을 읽었던 거죠. 이러한 이제 자기의 집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목사나 목사 집에 가서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책을 받고 그리고 이제 대학갈 시절이 됐는데 이제 대학갈 시절이 돼서 대학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칸트가 있었던 케니스베르크 아시죠? 1762년입니다. 이때 이 칸트의 도시인 바로 케니히스베르크로 떠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헤르더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칸트의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제 대학에서 헤르더는 이제 의학을 배우고, 의학을 배우다가 신학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데 있어서 칸트의 영향이 컸겠죠. 그리고 칸트는 철학뿐만 아니라 헤르더가 지리라던가 또 어떤 인류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인류학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헤르더는 정말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헤르더에게 있어서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문학적인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어떤 자질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언어에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르더를 우리는 철학자이자 어떤 목사 또는 아니면은 비평가, 신학자 이런 식으로 여러 이름으로 헤르더를 부르게 됩니다. 자, 헤르더는 이 케니스베르크에서 열심히 칸트의 강의를 듣고 칸트에게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케니스베르크를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도시 리가라는 곳에 가는데 도시 이름이에요. 리가가. 이 리가에서 가톨릭 학교의 교사로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학에 관심이 훨씬 더 증폭되기 시작하고 그 문학적인 이러한 어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막 문학 비평에 관한 책도 쓰고 자신의 어떤 이러한 글들도 남기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와 또 한 나라가 독일 이 두 나라에 이제 여행을 계획하면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헤르더가 바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옵니다. 인류 역사의 기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역사,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게 돼요. 여행을 하면서. 자, 그 당시 이제 헤르더는 이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당시에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헤르더 인생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를 만나게 됩니다. 뭐 괴테라고 하면은 너무나 유명한 독일의 문호죠. 근데 뭐 괴테가 상당히 이제 나이를 먹고 거의 뭐 절정에 이르기 전에 이제 헤르더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번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헤르더가 바로 괴테를 만나면서 이 괴테에게 수많은 문학적인 얘기들을 들려줘요. 그리스 고전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해서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신약 성서에 대해서도 이제 괴테에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제 전달해주게 됩니다. 헤르더가. 그러니까 괴테 입장에서는 이 헤르더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헤르더한테 지적인 자극을 받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헤르더는. 진짜 와,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괴테는 바로 자신의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이 헤르더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됨으로써 이 위대한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헤르더가 괴테한테 많은 좋은 영향을 이제 준 거죠. 예, 영향을 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헤르더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독일 계몽주의 사조가 한마디로 이성에 의한 어떤 가능성과 자유 그리고 그 이성의 힘을 통한 인간의 발전을 많이 중시했었는데 헤르더 역시 계몽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긴 했으나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성 절제 이런 것보다도 자유라던가 열정 같은 것들을 더 중시했다라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와의 차이점도 약간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학의 선구자였어요. 문학운동. 당시에 일어났던 문학 붐이 있었습니다. 문학 붐. 그 당시 문학 운동의 선구자로서 바로 헤르더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칸트와 다른 점은 또 하나가 있죠. 문학과 철학 양쪽에서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칸트는 그냥 오로지 철학자였어요. 그냥 순전한 철학자, 진짜 순수 철학자죠, 완전히. 그러나 헤르더는 이렇게 좀 한마디로 좀 말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식으로 문학과 철학 이런 쪽을 완전히 다 이제 다 섭렵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독일 문학은 바로 헤르더로 인해서 부흥기가 오게 됩니다. 부흥기. 붐이 오는 거죠, 한마디로. 헤르더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괴테는 자신이 헤르더한테 도움을 받았고 헤르더를 좋아하기 때문에 헤르더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도움을 줘야죠. 그죠? 예. 그래서 괴테가 헤르더를 도와주어서 바이마르라는 그 도시, 바이마르라는 도시에 헤르더가 정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이마르라는 이 예술과 문화의 거의 뭐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당시의 바이마르 도시에서 헤르더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재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여행도 다니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예. 그러다가 이 바이마르라는 도시에서 잠들고 이 바이마르 교회에 헤르더의 이름을 딴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사실은 모르겠어요. 예, 가보고 싶긴 한데 진짜 그런 게 있으면 어쨌든 그렇게 바이마르에 잠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르더의 이제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더가 이제 어떠한 사람인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헤르더는 이제 미완성 책이 하나 있어요. 미완성 책. 이 미완성인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책 저 책 쓰다가 보니까 이 책을 완성하는 거를 깜빡했다든가 아니면은 완성을 못하게 된 건데 바로 인류의 역사, 철학에 대한 이념, 인류의 역사 철학에 대한 이념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에요. 대표작이고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칸트의 생각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반대 입장인 거예요. 칸트는 이성을 상당히 중시했던 사람이었죠. 그죠? 반면 헤르더는 감성과 이성을 나누고 이성을 강조하는 식의 철저한 계몽주의적 생각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칸트가 말했던 바로 순수 이성, 선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요. 예. 왜냐면은 이 사람은 예술과 영감, 어떤 그러한 시각적 자극, 감각적 자극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예술적인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그런데 칸트는 이런 것들을 경험 이전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순수 이성의 영역으로서 설명하고자 한다라는 측면에서 헤르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헤르더라는 이 사람은 계몽주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독특했던 사람인 거죠. 그죠?
인류의 역사를 헤르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철학의 역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철학의 역사라는 것이 뭐 고대, 중세, 근세, 현대 이렇게 오는 철학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같다라는 어떤 이러한 단순한 의미도 있겠지만, 이 인간이 추구해왔던 역사가 바로 철학이 추구해왔던 역사의 어떤 목표적인 차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헤르도는 이 책에서 중요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을 하나 얘기해요. 그 중에 그게 뭐냐? 바로 직립보행을 얘기합니다. 직립보행. 바로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말을 합니다. 자, 의아하죠. 갑자기 뭐 찰스 다윈도 아니고 왜 직립보행이 나오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화심리학도 아닌데. 진화심리학도 아니고 뭐 찰스 다윈도 아니겠지만, 자, 이러한 직립보행이 헤르더가 왜 그러냐면은 추리라던가 인간의 뭐 언어 능력 같은 것들 있죠. 추리, 언어 능력, 뭐 사유, 도덕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어떤 고유한 능력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헤르더는. 뭐 정확히 말하면은 완벽하게 맞는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도 아닙니다. 사실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언어 기관이 발달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로서 직립보행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인간의 추리, 언어, 도덕성과 같은 고유한 인간의 능력은 바로 직립보행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헤르더는 문학적인 사람답게 이성의 능력 중에서도 언어 능력을 상당히 중시했어요. 언어 능력. 문학인이었기 때문에 언어를 중시했는데, 이 언어를 왜 중시했냐? 그 이유가 바로 민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민족의 정신과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뭐 할렘이라든가 여러 미국의 언어, 뭐 미국의 어떤 지방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일종의 우리나라 말로 치면 방언들과 우리나라 뭐 전라도 방언, 경상도 뭐 방언, 제주도 방언 같은 것들이 전부 어떤 정신이나 특성을 나타내주는 성향이 있죠. 분명히. 그죠? 완벽하게 아니더라도. 헤르도 역시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이루어가는 힘, 이끌어가는 힘을, 이건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힘이 바로 외적인 게 있고 내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인간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인가? 첫 번째, 외적인 것은 질이라던가 기후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헤르더가. 내적인 게 뭘까? 내적은 바로 민족 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민족 정신. 너무 거창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라는 게 있죠.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민족의 특징과 고유성과 저기 뭐 동남아시아 태국이라든가 방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뭐 미얀마 이런 곳에 고유성이 있는 거잖아요. 인도의 고유성. 이러한 것들이 각각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적, 외적인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헤르더가 봤을 때 모든 민족과 시대,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자, 반대한다. 무엇에 반대? 공통, 보편, 적용되는 것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민족이나 어떤 문화에 있어서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어떠한 그러한 기준 같은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반대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칸트가 얘기했던 역사 철학과의 차이예요. 칸트의 역사 철학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중심을 하나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헤르더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러한 좀 감성적인 측면을 많이 중시하고 문학가적인 요소가 배어 있는 사람답게 이렇게 하나의 기준으로서 수많은 여러 변수와 개체들을 묶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당시 18세기의 사람들은 이러한 헤르도의 입장을 상당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이 18세기에 이제 당시 유럽은 문명이라는 것은 야만과 여기에 이제 문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분야 이양 대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만 아니면 문명이라는 거예요. 중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헤르더의 말이 거슬렸던 거죠. 근데 이제 헤르더는 서로 많이 다른 민족들이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판단하려면은 각각의 개별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헤르더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획일성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획일성.
하나의 기준으로 민족을 완전히 싸그리 묶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계몽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 거예요. 고유성, 개체성을 중시했습니다. 개체성.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속잔말로 개샹 마이웨이가 아니에요. 뭐 다 뭐 엿먹어라, 내 멋대로 한다, 우리 민족이다, 이런 약간 뭐 자문화 중심주의라던가 이런 뭐 약간 나치스러운 게 아니라 어떤 이러한 고유성, 개체성을 통해서만 그 민족의 어떤 핵심 가치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렇다고 이제 헤르더가 이성을 거부했다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헤르더는 역사에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예전에 선조들이 살았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역사에는 공통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 역사에는 공통 목표가 있다. 자, 이것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바로 하나의 나아갈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 모든 인류의 역사는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고 공통의 목표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편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헤로더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 보편성, 공통 목표가 뭘까 하면은 바로 인간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성. 아, 뭐 뜬금없다. 인간성 왜 나오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 이 하나의 방향이 바로 인간성을 달성하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간성은 역사의 목적이 이러한 인간성이라는 가치를 완성하고 달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달성하는 게 바로 역사의 목적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면 민족성과 고유성을 동시에 지켜나가라는 것도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동시에 고유성과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런 특징을 지켜가면서 보편성도 실현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이제 과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헤르더 또한 역시 계몽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나 어떤 이성 중심의 합리성이라든가 이러한 논리적인 것들이 억누른다라는 거예요. 억누름. 뭘 억누르냐면은 어떤 자유라던가 어떤 개성을 억눌러 버리게 되면 이 이성 논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헤르더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억눌려 버리면은 이거를 결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예. 그래서 너무 이성 중심적으로 이렇게 계몽에 완전히 맹목적으로 빠져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성에 대해서 완전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의 목적은 단 하나의 공통 목표고 그것이 인간성 달성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약간 혼동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인간성의 달성이 무엇이냐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자, 인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짜 말 그대로 사람다움이에요. 사람다움. 사람다움이 뭐냐 그래서. 사람다움은 또 뭐냐면은 바로 인간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헤르더는 얘기를 합니다. 와, 이거 갈수록 어이없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인간성이 뭐냐니까 사람다움이래. 사람다움이 뭐냐니까는 인간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거래. 그럼 인간이 진심으로 바라고자 하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헤르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덕이라던가 예의, 조화, 사랑 같은 것들, 이러한 어떤 되게 긍정적이고 어떤 아름다운 일종의 의미와 개념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천하고 달성하고자 한다. 실천하고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헤르더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다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덕, 예의, 조화, 사랑과 같은 이러한 인간성을 달성하는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역사의 목표 또한 인간이 인간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도덕, 예의, 조화, 사랑 같은 것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역사의 가장 커다란 공통 목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했을 때 헤르더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성과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성을 그렇게 뭐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않았지만 이때 이성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성은 절대로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칸트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헤르더의 이러한 사고방식이나 사상을 보면 마치 이성이 인간성 달성과 사람다움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성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권장할 만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쵸?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 이성이 있는 게 맞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헤르더는 민족이나 문화의 다양성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이게 존재하는 것이 이성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상황이나 조건이 다 달라도, 인간이 속한 상황이나 조건이 달라도 인간성이라는 이러한 공통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 목표인 인간성을 달성하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완성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왜 가능한가를 봤을 때 이것이 이성의 어떤 가능성과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칸트와 상당히 유사하죠. 칸트의 제자의 어떤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성이 자유와 개성을 억누르는 데만 쓰이면 안 되고, 이렇게 잘못 사용되면 안 되고, 이성이 인간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세상, 진짜 말 그대로 요즘에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 싶다, 더 나은 세상 만들고 싶다, 이게 베러 월드겠죠. 베러 월드, 베러 월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세상 말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성을 통한 노력이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자, 인간성의 실현만이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인간성을 실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역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공통 목표인 거예요. 민족이라던가 문화의 공통 목표인 거죠. 민족, 문화, 역사의 목적이자 공통 목표는 바로 인간성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이것으로 행복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나아가서 칸트와 비슷하게 헤르더도 자유를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적 자유, 육체적 자유 다 포함해서.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성, 자유, 역사라는 이러한 세 가지들은 전부 불가분의 관계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성, 자유, 역사는. 그리고 이러한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고 자유를 영위하는 주인공이자 이성을 지니고 있는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헤르더의 역사 철학은, 자,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한마디로 전체 속에서, 전체라는 이 범주 안에서, 틀 안에서 의미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 거대한 어떤 하나의 우주적 체계 안에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실현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인간성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다. 자, 역사는 인간이 인간성을 달성하고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본 겁니다. 네, 역사가 뭐라고요? 역사는 인간이 인간성을 달성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헤르더의 말에 따르면. 자, 그리고 주체인 거죠. 인간은 이 역사의 주체. 헤겔 역시 이러한 바로 헤르더의 생각을 이어받고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자신의 역사 철학 강의를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 고트프리드 폰 헤르더라는 문학가이자 철학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왜 역사 철학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헤르더를 말을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헤르더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회학 프로젝트 이제 또 뜬금없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이제 철학과 사회학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제 영상이.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둘 중에 하나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